두근두근 내 인생 학습지 두 번째 것 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 거죠. 두근두근을 느낀 그 순간들인데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심장 소리를 두근두근이라고 느낀 것이죠. 이때 나의 심리는 이 낯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과 동시에 어머니의 심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리듬에 맞춰가는 그런 신뢰가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아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서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아름이의 마음에서 조용한 기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친구에 대한 나의 설렘,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죽음을 맞으면서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쿵쾅거리는 것을 들었죠. 이것은 아들을 잃게 된 아버지의 두려운 마음이 표현된 것이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받는 나의 최후 순간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이 제목의 상징적 의미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의미 있는 순간들, 탄생의 순간, 의미 있는 만남의 순간, 그리고 죽음의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이 두근두근한 최초로 겪는 일들이었다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소설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 나무가 초록을 퍼뜨리듯 방울방울 사방에 비틀을 퍼뜨렸다. 여기서는 어머니의 심장을 오동통한 달처럼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해서 어머니 심장 박동 소리가 태아인 나를 감싸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박자, 비트를 퍼뜨린다라고 표현했어요. 상당히 독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심장이 비트를 퍼뜨렸다. 마치 나무가 초록을 폭죽처럼 퍼뜨리듯이 어머니 심장 소리가 내 주변을 감싸고 있다. 무한한 신뢰감, 안정감 이런 것들을 표현했죠.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기나 한 듯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 퍼졌다. 고요라는 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상태인데 여기에 정막이 그 고요한 순간이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쩌렁쩌렁. 반어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서하라는 존재가 나라는 단조로운 삶에 던져진 의미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요가 쩌렁쩌렁 울린다. 고요는 소리가 없는 건데 어떻게 쩌렁쩌렁 울릴 수가 있을까? 참신한 표현으로 주제, 즉 서화의 만남, 설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등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여기서는 깃털처럼 가볍다. 즉 자식의 목숨이 지금 안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이렇게 직유법으로 표현했고 휘청됐다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앞으로 가야 될 문장의 순서가 뒤로 옴으로써 도치법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굉장히 크고 책임감이 크다. 몸무게가 무겁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느끼는 책임감, 그 삶의 비중 이런 걸 표현한 거죠. 시나리오, 즉 영화의 언어, 연기나 카메라 촬영, 음향, 여러 가지 편집 등의 장면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소설에서는 언어 자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주고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기법, 직유법, 역설적 표현, 도치법 등등이 활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시나리오 두근두근 내 인생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래는 시나리오죠. 영화의 대본입니다.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2010년대, 즉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공간은 소도시와 서울을 오갑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병원과 집, 공원과 택시 안 이런 공간들이 나타납니다. 제재는 선천적인 난치병에 걸린 소년의 삶을 소재로 했고 이 소재를 통해서 사랑, 이별, 삶 등등의 주제를 나타냅니다. 특히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미라와 대수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 소년이 소녀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 그리고 아버지들이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 등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랑들이 나타납니다. 이별이라고 하면 역시 부모와 자식 간의 질병으로 인한 이별이 되겠고, 자기가 가상의 인물이지만 서아라는 아이를 마음속에서 보내주는 그런 이별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였던 나이 든 친구 짱가와 이별하는 장면도 굉장히 짠한 모습으로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이라고 한다면 아픈 가운데 자기 의지를 갖고 열심히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삶이 있고요. 그다음 이 소년이 갖지 못한 삶, 아버지가 17살에 자기를 가졌던 그 나이대의 삶, 상상하는 삶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해서 살지 못한 삶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제는 좀 더 확장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키워드는 사랑과 이별과 삶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표현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치병에 걸린 소년의 삶을 굉장히 심각하고 슬프다기보다는 경쾌하면서 약간 따뜻하게 가족의 사랑으로서 표현해주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청년과 노년의 삶을 동시에 보여주는 서사적인 중층 구조다. 즉 단순하게 그 소년의 삶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세상을 위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살 청년, 소년 혹은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오히려 더 철이 없는데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위로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달관한 모습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소설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보겠습니다. 내용 파악은 전체적인 줄거리부터 보시면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등 5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발단은 작품의 배경, 인물이 제시가 되고 갈등의 실마리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미라와 대수 그리고 아르미를 소개해 주는 게 발단입니다. 전개는 차차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미라와 대수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이건 큰 결심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이 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서하라는 소녀와 전자메일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지죠. 그래서 갈등의 싹이 요만큼 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사건의 전환점이 된다. 이게 절정인데요. 서아가 가상의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아르미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실망하면서 음,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어서 부모와도 갈등을 하게 됩니다. 즉 게임기라는 표면적인 건강을 해치는 그것을 부모는 못하게 하고 아르미는 어차피 죽을 걸 왜 이것도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크게 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 하강으로 갑니다.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이 부분은 하늘공원에 가면서 그 전에 택시 타고도 돼요 라고 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다가 아르미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대단원으로 가면 갈등은 해소가 되고 사건이 종결이 되고 그리고 주인공 등장인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대단원입니다. 병세가 심해진 아르미가 퇴원해서 미라 대수와 함께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러 가던 중 숨을 거두게 되고 그 슬퍼할 미라와 대수를 위해서 아르미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 글이 두근두근 그해 여름이란 제목의 글이고 여기서 미라와 대수가 처음 사랑하게 되었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재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주인공의 심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갈등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서하에게 이메일을 받았죠. 그래서 학교도 다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르미는. 또래 소녀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받고 자기에게 조롱거리라든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같이 아픔을 이해하는 소녀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호기심을 느끼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설렘을 느끼고 서아에게 답장하면서 삶의 의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너는 산이야. 큰 산, 한라산. 네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 라고 하면서 17살이지만 80대 노인의 삶까지 다 담고 있는 아르미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의 편지를 주죠. 그런데 서아를 통해서 이런 기쁨을 알게 됐지만 서하는 결국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 좌절감 때문에 대수, 미라와 갈등을 하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과도하게 게임을 했기 때문에, 밥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라고 보여지지만, 이면적인 이유, 즉 내적 갈등의 이유는 서의 정체를 알고 아르미가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자기에 대해서 어,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반영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편지의 기능은 무엇인가? 첫째, 편지는 아르미에게 생활의 변화를 줍니다. 나에게 누군가 다가온다. 색다른 존재다.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밖에 없는, 친구라고 해봐야 60대 노인인 짱가밖에 없었던 이 소년에게 10대 소녀의 존재가 다가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체를 알게 된 다음에 극심한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으로 이 편지는 성숙한 모습을 또 보여주죠. 편지의 기능을 4가지 정도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구절 풀이와 어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르미는 땅만 발로 찬다. 이것은 시나리오에서 흔히 보이는 행동 지시문이 지금 땅만 발로 차니까 자신감 있는 행동은 아니죠. 자기가 한 말이 미라를 속상하게 한 것 같아서 후회하면서 속으로 고민하는, 갈등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서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3가지 버전으로 계속 들리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래 소녀와 만나본 적이 없는 아름이가 굉장히 호기심을 느끼고 귀여운 아이일까? 경쾌한 아이일까? 조금 여성스러운 아이일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 그래서 몹시 설레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미만 비슷하다면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씬 45입니다. 아르미는 서아에게 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시력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얼굴, 보고 싶은 얼굴,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 존재는 너무나 큰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친구의 얼굴을 꼭 보고 기억하고 싶기 때문이다. 오솔길 씬이 있어요. 씬 50. 자신이 음악 감독이라면 넣고 싶은 음악을 말해보자.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답을 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서아가 처음 보냈던 그 음악, 검정 치마의 안티프리즈, 우리들은 살아남을 거야 라는 그런 노래를 넣거나, 혹은 그게 무겁다면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경쾌하게 들려주면서 찍을 것 같습니다. 씬 52입니다. 몽타주 기법으로 넌 언제 살고 싶어지니? 라는 질문을 던지고 살고 싶어지는 때를 쭉 나열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주인공의 성격과 심리를 알 수 있는데 정말 사소한 순간들을 잘 관찰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노는 장면, 엄마와 있었던 추억, 동네 아저씨의 모습, 엄마 아빠가 등목하는 그 장면들, 즉 아름이가 굉장히 섬세한 성격이다는 걸 알게 해주죠. 그리고 이것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아르미는 이 순간들이 조금 오래 지속되고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씬 60입니다. 이 장면은 대사가 없고 그 두 미라와 대수의 슬픔이 극대화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몸짓으로 배우의 동작을 통해서 슬픔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서 찍는다든지 롱샷으로, 그리고 전체가 다 보이게 찍는다든지 하는 기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씬 62번. 누구세요? 넌 누구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항의하기보다는 서아라는 존재 자체를 가상의 존재이지만 나에게 좋은 기억을 주었던 그런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르미의 그 긍정적인 마음, 능력, 의지력, 자존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씬 63에서 아르미가 너무 좋아요. 막 뛰어 도망가다가 막 울면서 너무 좋아요. 엉엉 하고 울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택시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으로 자기를 구경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하고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17살의 자아이지만 내 모습은 지금 80대 노인이잖아요. 이 삶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로 도망가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정신적인 상실감, 그리고 뭐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 굉장히 빨리 뛰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정신적인 상실감과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교차된 표정 연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너무 좋다고 말은 했지만 북받쳐오르는 설움, 지금까지 참았던 울음이 크게 왕 하고 터지는 행동을 지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조금 더 섬세하게 연기를 지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락만 맞으면 되죠. 대수. 만약 나레이션으로 넣는다면 우리 아름이가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혹은 좀 더 우리랑 같이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대사를 할 수 있겠죠. 아름이의 입장이라면 정반대로 아버지는 아름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를 빌었을 것 같고, 아름이는 아버지가 너무 슬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걸 빌었을 것 같아요. 혹은 아이니까 너무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제가 삶을 마감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의 구성상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아버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삶을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 내 동생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등등 빌 수 있겠죠. 이건 좀 너무 이기적인가요, 우리가? 어쨌든 아름이라는 아이는 그렇게 성숙한 자아로서 자기보다 가족을 위한 기도를 했을 것 같다.